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역시 명태균 씨 관련 얘기입니다. 네. 홍준표는 알고 있었다. 관련된 얘기.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홍준표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알아? 하루에 4-5번은 기본으로 했었는데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홍준표 시장과도 자주 연락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을 줬는데 명 씨를 알고 있지만 워낙 허풍이 세서 상대하지 않았다. 언론 내용 중 상당수가 허풍이다. 내가 사람 볼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역시 클라우드 장님께서, 명태균 씨는 항상 클라우드 장님께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예. 명태균 씨한테 이제 욕을 한 사람은 저랑 홍준표 시장 2명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정치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내공이 어떤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좀 허풍쟁이 사기꾼인지 2-3번 만나보면 알아요. 예. 처음에 막 도와준다고 그러고 홍 시장한테도 홍 시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론조사 해드릴게요. 제가 경남 쪽에 지인들 많아요. 좀 도와드릴게요. 막 이랬는데 예.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거지. 그럼 점점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나 그렇게 버림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본인 쪽팔리니까 예. 내가 김건희 여사 후보 부인하고 왜 싸웁니까? 막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김건희 욕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그 후보 과정 중에 할 만한 일인데 왜 그래? 너 싫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요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중에서 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본인 육성으로 하는 얘기들은 80%는 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80%는 20% 정도만 과장이다. 믿어야 된다. 그 안에 이제 20% 중에 이제 정권이 위협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20% 믿을 거는 홍준표 대표랑 처음에는 좀 하루에 4-5차례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랬겠지.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멀어졌다.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양념을 엄청나게 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달 선생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일타니까요. 예. 그냥 수긍만. 예. 맞는 말이죠. 뭐 패스? 제가 패스 방청객 뭐. 예, 손님 선생님. 근데 명태균 씨가 또 그걸 바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미치광이야. 나는 허언증 환자고 내가 하는 거는 다 거의 90%는 뻥이야. 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까?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야. 나 잘못 건들면 다 같이 되는 수가 있어. 다 물어버려. 내가 나 건들지 마. 난 적당히 나를 들었다 놨다가 놀다가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혹하리만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홍 시장 또 이 명태균과 연결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좀 직설적인 직구를 날리지 않을까 싶어요. 홍 시장이 경남시장을 했잖아요. 예, 경남지사. 경남도지사. 경남지사.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 씨가 또 접근을 했을 것 같아. 그 사실관계가 일단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측의 주장이 다른 건 그 부분입니다. 명태균 씨는 홍준표 시장과 내가 하루에 4-5번씩 통화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 사람 알고는 있었지만 워낙 허풍이 세서 별로 상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 시장.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딱 알아본 거지, 저처럼. 그냥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탈락했구나. 멀리하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이제 클라우드 장님께서 홍준표 광역단체 대구시장 정도 급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씨를 알아보는. 그 이상이지 뭐. 그런데 장 소장도 알아보고 홍준표 시장도 알아보는데 왜 대통령 내에는 못 알아봤을까? 정치를 안 하셨으니까. 예. 정답인데. 제가 그 말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누구를 믿고 누구 도움을 받아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수행 비서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비서는 아니고요. 수행. 데뷔는 했는데 수행 제가 죄송합니다. 그 차를 타고 이제 몇 달 가는 동안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분이 가진 생각과 이 폭은 국정을 맡기기 충분한데 이 현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검찰에만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 틈을 이런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따지고 보면 리스크인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장으로 처음 출발을 할 때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거든요. 지금까지 와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 비슷해요. 사람은... 정치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양질의 사람들보다는 그냥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오면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한테 이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가능성이 크다. 그때 윤희석 대변인님 같은 양질의 사람을 계속 곁에 뒀어야 되는데 정치를 좀 아는 사람 옆에 뒀으면 그쵸. 좋은데 윤희석 대변인이 술을 못 드시니까 그냥 멀리하고 우리 정치하던 사람들은요. 정치권에 있어서 실무를 봤던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후보나 이런 분들이 뭘 물어볼 때 거기에 비율을 안 맞춰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기분이 나빠요. 검찰총장 할 때는 내가 얘기하면 다 그게 법이었는데 얘는 딴소리 하네? 기분 나빠. 너 나가! 내려! 그 정도는 아니었고. 내린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XX 제 입장에서는 좀 이 색깔 넥타이 안 맸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 근데 그 얘기를 몇 번 하죠, 저도. 근데 언짢으실 거예요.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스스로 내리죠. 스스로. 더 탔다가는 안 되겠다. 화를 냅니다. 내 입을 막든지 스스로 막든지. 제가 적당한 구실을 대고 제가 이제 다른 차를 타겠다고 이제. 윤석 대변인이 되게 쉬워요. 스스로 입을 막는 스타일은 아니죠. 비유 맞춰주면 최고예요. 그렇지. 참모하기 그냥 잘하셨습니다. 어떤 노라고 물어보면은 대단하십니다. 자기 말에 동의해달라는 얘기거든. 그거 정치는 그거 좋아하거든. 어때? 그러는데 거기서 딴 얘기하잖아. 그러면 X가 되는 저도 대표적으로 지금 장 소장님처럼 늘 이렇게 참모로서 좀 레드팀 역할을 많이 해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요. 이런 쪽으로 하면 그 앞에서 화를 안 내는데 나중에는 이 뭐 봐라. 이거 나한테 되드나? 까부네. 이건 실험을 못 읽은 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옆에 가서 잘하십니다. 여기에 좀 잘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걸 좀 하는 사람들은 옆에 두는 거죠. 저도 언론계에 있을 때도 저도 바른 소리를 되게 안에서도 많이 했던 회의에서 막 그냥 윗사람하고 둘이만 좀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니까 화를 이분들이 못 내시더라고. 신용상 객잔에 모인 분들이 보면 다 내노람 내노아진 바른 소리하다 내노아진 내노아진 사람들이야. 내노라 하는 내노여진 내노여진 평론가들. 사실 장성철 사장님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많이 물어봐요 보좌관들에게 이거 어떠냐 물어보면 또 그냥 진지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그분은 합리적이에요. 그런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옆에서 봤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되게 합리적인 민주적인 리더십 갖고 있죠. 김무성 대표한테 막 그냥 하더라고. 근데 또 그분은 또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는 다르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막 뭐라고 하니까 알았다 좀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천천히 차분히 얘기해라 좀 이런 얘기. 소리까지 질렀어요? 김무성 대표한테? 똑같죠. 근데 그걸 다 받아주셔가지고. 김석 똑바로 뭐 이런 거야?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죠. 홍준표 시장급이니까. 제 생각에는 저기 김건희 여사 옆으로 장 소장님 보내야 돼요. 예? 그럼 나라가 좀 1시간도 안 돼. 30분도 안 될까? 1시간 바로 구속에 그 자리에 긴급 체포다. 아니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돼 있어. 그렇지. 정치권에 국가원수 모독죄. 그래가지고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자꾸 의견을 물어. 그래서 이제 듣고 선택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의견을 자꾸 묻는 게 버릇이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레드팀이 필요하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상명하복 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쭉 들었고. 자 그러면 근데 요게 지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파벳 EC로 소개됐던 강혜경 씨입니다.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어요. 이분이 원래 미래한국연구소의 명태균 씨 밑에 직원으로 있다가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뒤에 거기 보좌관으로 또 갔어요.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해서 정치자금법 관련된 기부행위 이런 게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돈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강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 그 스픽스의 영상입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조사를 할 때 그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 조사를 해서 네.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맨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해서 작성해서 올려라. 그리고 돈을 챙겨줄라 하니 이제 뭐 열심히 해서 나중에 휴가라도 가라 했고 사무실 오셨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끝나 실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하고. 명태균 씨가. 네. 근데 잠깐만요, 앵커님. 그 강혜경 씨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본인은 원래 10월 10일 날 있을 행원위 국감에 나오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놓고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10일 날 국감 때는 본인이 못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면은 강혜경 씨가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안 해놨고요. 예.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A부터 Z까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명태균 씨 당시 음성입니다라고 이런 스토리를 갖고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못 나가고 어쩌면 법사위라든지 그 뒤에 있을 아니면 운영위 때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이라도 안 돌려주면은 그렇죠. 10일 며칠 안 날은 못 남았는데 볼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거 복수하는데 사실 포렌식해서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 안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 국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10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도 검찰이 크게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만 되지 뭐 큰 아니 이게 왜냐면 민주당 공격거리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국민들이 뭐가 있길래 돌려주지도 않고 검찰에서 붙잡고 있지 이렇게 집중도만 생기기 때문에 저는 10일 전에는 돌려줄 공산이 있다고 보고 강혜정 씨 변호인이 이거를 돌려받지 못하면 무능한 거죠. 아니 네,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9일 날 밤에 돌려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그때 찾아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드냐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쉽지가 일단 뭐 않아 보여요. 저는 추측건데 강혜정 씨 스펙스 인터뷰를 보면 좀 몇 개 추려놓은 것 같아요. 말씀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보면. 그걸 휴대폰에다가 저장해놨다. 그러니까 딴 데다 저장. 그것만 가져오면 일단은 몇 개 정도만 좀 10일 날 와서 좀 이렇게 녹취가 들려주기만 해도 네. 일단 이게 좀 시작이 될 수 있어서 강혜정 씨 용기에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일단 그러면 강혜경 씨 주장 요건 어떻게 보시든지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22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9일 연속 약 3,000에서 5,000명 면밀 조사를 했어요. 보통 1,000명 조사잖아요. 네. 3,000에서 5,000명 꽤 많습니다. 이러면 오차 범위가 줄어요. 근데 돈이 더 들죠. 이 비용이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 돈 받아올게 대통령한테 3월 20일경 서울 올라갔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대신 창원 의창 가서 선거 준비해야 된다. 김영선 의원. 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치자금법상 기부.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다. 이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 건지 정말 의뢰를 받아서 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규명이 돼야 하는 거고 그냥 제 느낌에는 자기들이 해서 막 윤 대통령 뭐 후보 시절까 보여주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 한 접시 갖고 두 접시 갖고 세 접시 갖고 이렇게 그래서 달라 이러 하는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 옛날에는 그거 있었잖아요. 월부 책장수들 예. 책 주고 바다리 뭐 오잖아요. 지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의유를 해서 뭐 3억 6천에 해당하는 조사를 했으니까 한 방에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돈 받으러 갔는데 안 주고 그 대신에 김영선 공천 줬다. 받은 거 되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이 선거 하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시점이 애매하잖아요. 이거 3월이고 김영선 후보 그 재보궐 공천되는 거는 거의 5월 넘어서인데 5월 9일 날 결정이 되죠.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이렇게 확 연결이 되냐. 이건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그때는 확정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해요. 공천도 안 했는데 뭘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줄 걸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한 거죠. 확신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그러면 박완수 의원이 사퇴를 하고
뭐 경남지사 나가겠다고 이게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시점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앞으로 아까 장소장님이 줄곧 얘기해왔던 광역단체장 공천에도 명태균 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박완수라는 인물을 주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완수라는 정치인은 경남을 기반으로 했고 결국에는 본인이 도지사의 출마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는데 도지사 출마를 뭐 한 15일 전에 생각하거나 한 달 전에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도지사 출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반 2년 전 정도부터 나는 여기서 이제 지역구의 정치인보다는 광역단체장을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을 것이고 저는 그 설계 중에 명태균 씨가 감섭을 했다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김영사라는 사람을 픽을 해서 그때부터 뭔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면 저는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하던 게 잠깐만요. 관리하던 게 김영선만 명태균이 관리하던 게 아니었어요. 박완수 도지사도 관리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그러니까 박완수가 경남 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이 김영선 문제를 준비하는 거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같이 준비한 거지. 박완수 당신 나가 윤한홍 내가 그림 꺾고 내가 당신 내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김영선 넣고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린 거다. 당 공천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아 이거 작전 타임 있었으면 제가 한 1분만 생각하고 뭐라고 할 텐데 갑자기 당해가지고 무슨 말? 아니 그게 맞다니까. 영혼이 털렸어. 자 명태균이 딱 볼 때. 명태균이 그런 사람이야. 창원의창에 박원수 의원인데 이 친구는 경남지사로 빼고. 그러면 창원의창이 보궐선거 들어가. 요거는 김영선 넣고. 완전 기획사네. 기획사 대표야. 기획사 대표. 도사는 대단한데 기획사.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딱 계획대로 다 완수했다. 대단하면 그렇게 만약 거기까지 됐다면 정말 주물렀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이렇게 큰 소리 칠만. 당시에는 큰 소리 칠만하죠. 근데 언론 보도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윤한홍 의원이 당시 실세였잖아요. 실세였죠. 친윤. 그래서 경남도지사 나가고 싶었는데 명태균 씨 때문에 자기 못 나갔다고. 명태균 씨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윤한홍 의원하고는. 처음에 녹취록에 나왔던 그 Y 의원이 윤한홍 의원인가요? 그렇게 봐야죠. 네. 처음에는 이제 여론조사도 의뢰하면서 관계가 괜찮았는데 명태균 씨가 박완수 도지사 편을 확 들어주니까 자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강기영 씨 주장에 우리 현재 이렇게까지 해석은 약간 했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에 들어가냐 어떠냐 이건 이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 아닌가 이게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연유로 이 사람이 9일 연속 조사를 했냐 그게 중요하죠. 어떤 연유로 대통령이 부탁했냐? 이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 혼자 해서 갖다 준 거면 뭐 이거 자기 혼자 근데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빨리빨리 보내줘.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보내줬다라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확인해볼 게 청구서를 쓰라고 했잖아요. 강 씨한테. 저기 말하자면 돈 받아내야 되니까 청구서 좀 작성해봐. 그래서 3억 6천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강 씨를 속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공짜로 해준 게 아니라 야 나 돈 받을 거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청구서를 가져갔다는 거는 공짜로 해준 건 아닌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거는 내밀고 그냥 본인이 경남 지역을 주무를 만한 권리를 갖고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고 강혜경 씨 얘기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만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만찬입니다. 모두 23명이 참석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 최고위원, 여기는 원외고 21명이 원내입니다. 김재수 의원도 잠깐 들렸어요. 20분 정도, 30분 정도 있었다고 해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거는 친 한동훈의 세력화입니까? 세력화라기보다는. 그럼 배고파서 밥 먹은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그 날이 다음 날이 국감 시작이고 그 전날 세 가지 법률안이 재의결 과정 통해서 부결됐고 그래서 저희 당의 이 상황이 표로 나타났고 뭔가 당 대표로서 메시지를 딱 발산해야 될 시점이었다고 봐요. 물론 딱 요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전당대회 도와주고 또 가깝다고 보이는 분들만 딱 모였기 때문에 또 숫자도 한 20명 됐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부수적으로
해석되게끔 했던 만찬이라고 볼 수 있죠. 세력화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자, 요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전에 윤 대통령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 그러니까 친윤의 세력 도모, 화합 도모를 위한 만찬에 대응하는 친한의 세력화 만찬이다. 우리가 OX로 OX 이렇게 합시다. O는 동그라미인데 의견을 잠깐 주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한다. 대응한다. 이렇게 크게 애매한데. 당연하지. 이게 메시지를 보면 돼요. 짧게 잠시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전 세모인데. 세모라고 대응 안 한다. 근데 이 만찬에 안 가셨어요? 여기 원내만 가는 원내, 거예요. 원내도 그건 잘 간 거지 뭐. 그 제가 뭐라 그래요. 아, 정경재 대변인 저녁 못 먹어서 갔고 김정혁 최고는 최고위원회가 간 거고 신주호 부총장도 안 간 걸로 알아요. 예.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네.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데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안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그 뒤에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그제 오찬을 했는데 약 90명 정도가 모였어요. 여기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국감을 지켜보고 천천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유권자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하는 얘기다. 이 사안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하는 사안이다.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자, 이 방안은 뭐가 돼야 된다고 맥 소장님은 보십니까? 아니, 저는요.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배지들 20명을 만나고 원외위원장들 만나고 이 과정이요. 이미 이제 용산과 아주 좀 점잖게 반격을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각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워딩이 중요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우리는 하나라를 외쳤어요. 용산에서 한동훈 빼고. 예. 그거는 굉장히 예를 들면 정치적 따돌림이라고 평가했을 때 김대남 씨 사건을 기화점으로 해서 자 이제 원내에 있는 패치들 20명한테 그때 메시지가 나를 따르라 였어요. 보통 고지 점령할 때 나를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 한 50명, 60명을 만났을 때 뭐라 했냐면 이제는 행동할 때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고 이제는 행동할 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병 특검을 더 이상 용비어창을 부르지 말자. 라는 것이고 나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같이 행동하자. 라는 것이고 어제 원외위원장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다더라고요. 지방선거 공천도 내가 할 거다. 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상당수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내가 당내에서 세력 잡고 갈 거니까 나 믿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모임은 아니라고. 지방선거 공천도 내가 할 거다 하면 이거 좀 크지 않습니까? 크죠. 그러면 내년 9월까지 대선 나간다면 현재 당원당규상 내년 9월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대선을 전제로 하고 안 하겠다는 그때까지 얘기 간다는 얘기는 당원당규 바꾸겠다는 소리. 당원당규를 바꾸거나 비상 상황이 생겨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거나 뭐 그렇게 봐야 돼요. 대선을 안 나간다는 전제까지는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죠. 아니면 이러면 어때요? 그냥 본인은 대선 나갈지 안 나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지방선거까지 나 할래? 임기 채울 거야. 딱 했어. 그런데 이제 대선 나가야 돼.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 높게 나와. 그럼 당에서 어떻게 해? 당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죠. 네.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러면은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등 나오는데 그 사람 빼고 대안이 없어. 그 얘기잖아요. 추가 모집하는 거죠. 추가 모집.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민주당처럼 좀 그쵸, 임기를 내가 말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따라해야 된다니까. 아니, 비교할 사람을 비교하세요. 음주운전 했습니까? 형사 피고인하고 검사를. 당 장악은 이재명 대표를 따라하는 소리예요. 당 장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1극 이런 거 못해. 근데 이 부분 있어요. 앞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했던 말. 여사 문제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된다. 이거는 여사 특검 가면 정권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석되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죠. 국감 때 이제 여사와 관련된 어떤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저히 우리 방어할 수 없어요. 이거 특검 올라오면 우리는 도저히 이거 또 부결표 반대표 못 던져요.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고 엄중하게 좀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정보도 한동훈 대표도 많이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제일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여사님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결심이 쓴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은연중에 여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만약 다 알려진다면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 그러니까 공단 선생님께서 한동훈 보시기에는 대표가 계속 했던 말이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해법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발 특검법 통과는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럼 앞에 그 해법이 뭐냐? 거기에 이제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그 얘기 뭐예요? 뭐겠어요? 이게 엄중하니까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 못하면 우리한테 더 큰 위기가 온다. 이 얘기를 어제 한 거잖아요. 해법이 사과가 해법이에요? 사과는 해법 끝났.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사과는 뭐 기본 전제가 돼야 되겠죠. 필수 그 조건. 이외에 이제 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한 친한계 신지호 부총장인가요? 누가 그러는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여사, 뭐 최소한 주가 조작 방조죄 등 검찰의 태도를 보고 뭔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건도 불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기류가 바뀔 것이냐. 거냐. 그게 핵심이죠. 맞아. 불기소를 해버리면 더 이상 여사의 의혹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그 있습니까? 논리가 힘을 얻겠죠. 어. 그때 당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고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불리하다고 봤을 때 당에서 그런 선제적으로 어떤 제안을 통해서 그 민심을 가라앉힐 거냐. 이게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국감이 끝나면 10월까지 국감을 하고 끝나면 11월 사실 정권에서도 10월 11월이 위기다. 그럼요. 국감에. 그리고 지금 여러 매체가 지금 여사 의혹에 대해서 달려서 취재하고 있어요. 이게 한 50명이 달라들면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기자들 50명이 달라들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50명은 몰라요. 제가 여러 매체 보면은 얼추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뭐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십 명이 달라붙어 있다. 더 많이 라는 붙었을 수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이고, 시청자들이. 네, 오늘 수요일 신용상 객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4분에 끝냈습니다. 빨리. 고마워. 내가 차 빼줘야 돼.